35분 정도 하는데 30분 정도에 저희들이 제가 발표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거는 앞에 두 주제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한편에는 약간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지금 수소 혼소를 얘기하나, 왜 우리가 지금 암모니아를 아주 좋은 에너지 캐리어로 하고 있느냐, 바로 기후 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얘기는 좀 넘어가고, 그런데 이러한 기후 위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이 상당한 많은, 최근에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기상재난이나 이런 쪽 부분들이 많아지고 또 금융권에서도 아주 많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기후변화가 정말로 이미 위기지만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지구온난화, 그로 인해서 기상재난,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 30년 전에는, 이제는 다 바뀌었죠. 이거 인위적인 요인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요인 때문에 발생한 위기다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진 거죠. 그거에 이제 그 과학적인 근거를 댄 것이 IPCC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6차 보고서 1.5도씨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 비해서 온도가 1.1도씨 정도 올랐고, 해수면도 지금 거의 매년 최근 10년 동안을 보면 상승 속도가 3.7mm 정도로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곳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대기권, 수권, 토지, 생물 다양성 등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저감되거나 멈춘 적이 없죠. 전 지구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그러다 보니 농도가 증가하니까 지구의 온도도 비례적으로 올라갔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목표를 내라, 2050년까지 넷제로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극단적인 예를만 조금 들으면, 극단적이라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예를만 들으면 너무나 많은 산림의 파괴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팜유, 요즘 이제 바이오퓨얼이나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인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산림 파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 또 하나는 브라질 같은 데서는 국립우주연구소가 매년 인공위성으로 산림 벌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데,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아마존의 열대림이 파괴된 면적이 거의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1년에 없어졌죠. 당연히 거기에서 몰랐던 생물의 다양성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탄소의 흡수 능력도 그만큼 떨어진 것이고,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가뭄이 너무나 많아졌죠. 아까도 제가 사상 초유의 미국이 가뭄을 했다고 그랬는데, 열섬 효과로 미국이나 2000년 초반에는 유럽이 어마어마한 열섬 효과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앞으로 매년 약 5천만 명 정도가 가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미 통계적으로 1998년서부터 2017년까지 가뭄으로만 전 세계적으로 약 124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울진 삼척 지역에 그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전력 거래사가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의 부분에 그 산 곳곳에 송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타면 완전히 전력을 못 보내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다양한 유형의 재난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 뻘겋게 보시는 것이 미국 전역의 폭염 현상을 2021년에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밀 생산이 가뭄이 계속되면 나사의 고다드 우주연구소 같은 데나 콜롬비아 연구소의 공동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밀 생산은 24%, 밀은 17%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에그플레이션이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러시아 때문에 이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막고 그래서 하는 것 때문에 다 연쇄적인 효과로 일어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저희도 그런 것들이 몇 년 안에 동안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거 외에 이미 과거 20년 동안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한 2배 정도가 올랐고, 그런데 앞으로 세계자원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홍수나 산불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전 세계가 17조 달러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2050년에는 기후로 인한 난민이 최대 10억 명이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는 것도 있죠. 요거는 기후변화가 얼마만큼 재난을 주고 있느냐를 2021년에만 보여준 겁니다. 저희도 지금 가을 태풍 때문에 항상 좀 조마조마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텍사스에 윈터스톰이 와가지고 미국에 동사한 분들도 계시죠. 그 따뜻한 지역에 윈터스톰이 왔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생기게 있고, 그 다음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에는 홍수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코노미 코스트가 많이 일어나죠. 20억 달러, 50억 달러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들이 생기니까, 이것을 막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아무리 제조업을 잘하고 아무리 수출을 잘하고 아무리 IT나 4차 산업이 잘 돼도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GDP 성장에. 그래서 좀 우울한 게, 앞으로 자연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보다 앞으로 더 많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늘어날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우울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거죠. 이거는 2014년서부터 19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자연 산불만을 보여준 겁니다. 빨간 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게 다 자연 산불이 예년보다 더 많이 일어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캘리포니아나 호주 이런 데서도 일어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서부터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지 IMF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기업들도 기업의 경영에 가장 위기를 주는 거가 기후위기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처를 잘못하면 앞으로 2050년까지 WEF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GDP의 18%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또 국제금융기구 IMF에 따르면은 2100년까지 1인당 GDP가 7%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의 것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 역시 투자와 기술 개발이 공존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데는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130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등, 유럽은 전체 GDP의 1.5%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첫 번째 발표자였던 텀이 했던 그런 발표들이죠. 이만큼 투자해서 곳곳에서 CO2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버켓 선생님이 발표했던 암모니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오랜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자꾸 나오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이제 유럽이 이미 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 탄소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 유럽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품들한테는 그 차이를, 탄소가 나오는 차이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 근데 단순한 우리가 하는 관세가 아니라 배출권하고 연동시켜서 나가는 시스템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시작하기 전에 영국에서도 벌써 어저스트먼트, 관세 조정세에 대한 부분들을 영국 독자적으로도 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수출량이 많던 적던 간에 유럽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미국도 지금 그래, 그럼 탄소 국경세 우리도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화학공업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현상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여름에 숫자가 20일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겨울의 일수는 반대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있죠. 또 식물, 과일들이 다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에서 됐던 귤이나 이런 거가 고흥, 진주, 통영에서도 되고, 사과 이런 데가, 감이 다 북상해서 강원도에서도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뉴스에서 접하죠. 이거는 한국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일어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액션들이 조금 더 늦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강우의 빙도, 그로 인한 홍수에 대한 피해액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것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NDC를 결정한 거고 2050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2030년까지 몇 %를 줄여야 되는지를 자발적으로 내놓고 2050년까지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해서 탄소 중립, 소위 탄소가 제로가 나올 수 있는 계획과 안들을 내놔라라고 해서 저희도 국제사회에다가 내놓게 된 것이죠. 앞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자라고 하는 절대량으로요. 공표한 것이 아주 도전적이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중화학공업 구조가 제조업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이런 부분들이 발전,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우리가 전환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늦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외국은 이미 유럽기후법, 영방기후보호법, 기후변화법 등등을 통해서 이미 했고, 우리는 이제 작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미 기업들을 움직이고 있죠. 알리백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기업 100여 개가 2040년까지, 50년이 아닌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겠다. 그리고 선언했고, 그리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아마존이 2019년에 발표를 했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니다. 우리는 개척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니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탄소국경세를 2023년에
선제적으로 하고 2026년은 더 많은 산업들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심지어 플라스틱세 자동차 배출 규제 강화는 뭐 오래됐던 얘기들이에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겠다. 이게 이제 다 결국에 수소라든지 암모니아하고 연결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내놓고 투자도 하겠다라고 많이 내놓고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는 거에 환경 쪽에 관련돼 있는 투자가 30-40% 되는 부분들이 같이 엮어서 나가는 것도 기후변화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2030년까지 1870조, 유럽은 1300조, 일본은 178조 등등을 투자를 하겠다. 특히 유럽은 아주 세밀하게 Fit for 55, 2030년까지 55%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국경 조정세뿐만 아니라 항공, 재생에너지, 내연기관차의 퇴출 등등을 선언하고 나가고 있죠. 이것뿐이 아니죠. 중국 같은 데에서도 지금 배터리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있는데 아예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들한테 신차 중에 전기 자동차 등과 같은 자동차의 비중을 25년에는 20%, 35년에는 50%로 확대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또 부여하는 것들도 만들어놨죠. 아까 100개 기업이 선제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미국 내에서 S&P 500 정도의 200개 기업들이 2010년에 2020년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줄일게라고 2010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2020년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평가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린 사인들이 다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AT&T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 정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7% 정도를 초과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달성을 다 한 회사들이 74% 정도 됩니다. 그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거를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탄소 배출에 대한 소재를 저감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저감한다든지 기술이나 공정사업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발표했던 한두 개의 사전에 두 개하고도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미 드러나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는 기금을 사내에 탄소세를 매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금융회사들은 뭐 친환경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선언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동시에 기업에서 이제는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만들어놨죠. 이게 TCFD라고 하는 건데 벌써 이제는 꼼짝 마라.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 배출, 리스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향후의 미래 전략 등이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을 공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의 액티비티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애플은 R200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트라의 7월 달에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은요, 신기후 체제 이후의 미래 전략이라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목이 그런데요. 거기에 보시면 24/7R200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신재생 에너지로만 완전히 기업장 내부에서 운행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R200은 내가 생산을 자체적으로 못하면 외부에서 사오는 것까지도 포함시키는 R200인데 이 24/7R200은 완전히 사업장 안에서 독자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다 만들어서 100% 사업장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 중에 40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R20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탄소 국경세, 저는 앞으로 시장은 오래됐지만 탄소 시장이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탄소 포인트, 탄소 라벨링, 다 앞에 탄소가 붙어 있는 이거가 소비자들도 생산자들도 발전사들도 다 탄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엮여나가는 것들이다. 여기에 이제 탄소 국경세, 탄소 관세가 들어오는 것들이 생긴 것들이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 지금 유럽의 그린딜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 변화의 기후 변화가 주요한 정책으로 2050년의 탄소 중립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택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출권 강화도 하지만 또 혹시 소외돼서 좌초 산업으로 인식될지 모르는 산업이나 사람들을 위한 사회 기후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서 좌초 산업에 대한 고려도 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것들은 유럽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탄소 배출 규제가 계속 점점 강해지니까 일종의 탄소 규제가 적은 국가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탄소 제품이 적게 배출되는 제품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럽 기업들한테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수출 경쟁력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것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보다는 아주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의 그 환경 규제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해외 이전, 리키지라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능성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럽의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몇 차례의 개정을 받고 있지만 적용하는 시기를 2023년에 우선과 24년까지 시범적으로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고 25년, 26년에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 일단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분야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유기화학 물질이라든지 수소, 폴리머 이런 부분들로 전면 확대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탄소 배출량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다만 여기가 예외가 좀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는 곳, 부과가 되지 않는 곳에는 조금 예외를 두겠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배출권 거래를 해서 이미 한 6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를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권 거래에 대한 비용들을 내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하는 국가에서 한테는 탄소 국경 조정세에 대한 부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을 빼놓고 많은 국가에서 오는 제품들한테 탄소 국경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게 A사가 납품을 하면 그 납품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분하고 연동해서 인증서를 제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 인증서를 구매한 다음에 대금을 납부를 합니다. 유럽의 CBAM 당국한테요. 그러면 그 대금의 납부는 해당 품목의 탄소 배출량에 곱하기 그때의 유럽의 ETS의 소위 경매 종가의 평균 가격으로 해서 연동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는 탄소에 대한 배출이 서로 페어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지만, 또 하나는 이거를 배출권 거래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유럽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유동성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벌써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위험 산업한테 적용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내에 한 13,000개, 여기에 한 4,000개 정도가 적용될 거라고 보고 섬유, 광물, 농업임업 이런 쪽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게 뭐 고충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조치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럽 회원국 간의 통일된 적용을 위해서 유럽 감독 당국의 네트워크까지도 설치를 해서 감시를 하겠다든지 과연 과징금 부과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지금 논의 단계에 있고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관세나 세금이니까 부정적 여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값싼 노동력을 세운 개발도상국을 상태로 또 다른 무역 장벽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유럽은 사실은 환경 장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WEE라고 해서 이게 전기 가전 제품에 대한 재활용을 무조건 의무화시킨 것도 있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의무화시킨 것들도 있어서 이미 환경 장벽은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가 지금까지 무상할당으로 했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고 해서 폐지를 선언을 했는데 또 무슨 국경관세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중에 대한 것 자체나 이중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자국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유럽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부 극히 적은 국가들 빼놓고는 거의 이제 합의를 보고 유럽연합의회에서도 보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는 정말로 친환경 저탄소 제품에 대한 개발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탄소 국경세는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럽에다가 소위 차이 나는 부분만큼을 줘야 되니까 일종의 재정 유출에 대한 부분들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주요 산업별로 이것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과세 금액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인데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긴 합니다. 당연히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유럽 같은 데에서는 러시아 이런 데서는 2.6%나 맥시멈 3.9%, 인도 같은 경우에 4.6%의 관세율이 준하는 그런 부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특히 이런 관세를 받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유럽에 들어가는 제품들 중에서 만약에 지금 CO2당 30유로 정도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은 1.9%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2030년에 1조 8,700억 정도의 관세를 유럽에다가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가정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G20의 수출을 하는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저희들이 뭐 철강 당연히 석유화학이라든지 전기 자동차 이런 쪽 부분들인데 유럽에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네덜란드나 독일, 한국들도 꽤 많고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유럽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들어올 거로 보는데 우선 일단은 가장 취약한 산업들이 철강하고 석유화 산업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이런 부분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IMF 같은 데는 이제 아까 30유로를 말씀드렸는데 뭐 달러 기준으로 앞으로 2023년에 30달러, 그다음에 2030년에 75달러 정도가 부과가 될 경우에 EU의 그 수출액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해준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의 한 5 내지 10% 맥시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거는 뭐 75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300달러 이거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는 75달러로 봤지만 이것이 100달러, 300달러 정도 되게는 보통 저희들이 그 탄소의 적정한 가격들을 한 100달러 정도 순으로 보는
연구 보고서들이 꽤 많은데 $100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시다시피 철강 쪽에만 봤을 때 2030년 정도에 약 5,300억 정도의 액수가 부과될 거다. 이거는 이제 수출량의 한 16% 정도가 부과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연구자는 16%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수출액의 뭐 한 2, 3%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최근에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주관 박사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1%, 2% 아니면 수출액의 16%가 된 듯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부나 기업들은 첫 번째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규제의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국의 발표를 보고 조금 부러웠던 부분이 사전에 많은 협의를 주민들이나 산업계도 하면서 차근차근히 R&D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테스트베드를 해서 그 테스트베드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제도에 입안해서 아주 현실 기반한 것들을 가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은 GDP 대비 저희가 R&D가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하는데 그거가 정말로 실질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효과가 없는 데에 쓰는 건 아니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연구의 중복성을 어느 정도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있겠지만 너무 많은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특히 이제는 저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제가 많이 있어야 된다. 옛날하고는 달리 이제는 민간 부분이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 문제점이나 또 연구 기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유럽이나 어디든지 보게 되면 항상 기금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거기에 목적적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저는 기후 기금 지금 뭐 2조 정도 만들어서 하겠다, 조금 넘지만 더 많이 과감하게 가야 된다.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일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금 같은 거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린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서 GIB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특정 목적, 에너지와 환경 쪽으로만 딱 결정해 놓고 항목들을요. 집중 기술 개발하는 것들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많은 성공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호주의 맥커이어리가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제2의 그런 그린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만들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가 주는 것들은 그것이 은행이든 펀드든 기금이든 뭔가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돼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보를 해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이런 곳에 계획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40% 정도의 목표를 얘기했지만 거기에 탄소 상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5% 정도. 이미 벌써 개도국들은 자기네들도 이 자발적인 목표 달성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에 외국에서 투자해서 가지고 가는, 옛날에는 그게 이제 CD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제 SDM으로 바뀌었지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투자하고 거기에서 CO2에 대한 저감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수출 제한하듯이 그런 거를 제한하는 움직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해외 탄소 상쇄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나 좋은 기술들, 그다음에 뭐 아주 더 낮으면 적정 기술 같은 것도 자꾸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고는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저는 탄소 수출에 대한 탄소 상쇄에 대한 지원이니까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들 만들어서 기업들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서로 기업과 기업 간에 공동 연구도 할 수 있고 공동 프로젝트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기존의 매니팩처링 중심의 수출 지원센터가 아니라 이제는 탄소 중심의 상쇄를 하는 저감을 하는 그런 지원센터들이 한국에서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오늘 발표의 주제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영국처럼 미국처럼 유럽처럼 독일이 대표적인데 아주 대통령 산하로 무게중심을 그렇게 주는 거죠. 연구혁신기구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영국도. 그런 식의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면서 민간의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는, 정부가 끌고 날 생각하지 말고 민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이런 자금을 주고 그걸 모니터링 해주고 가치 성과를 공유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한국형에 맞고, 그것을 통해서야지만 기업도 움직이고 정부도 40% 또는 넷제로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또 강연으로 수고해주신 김정인 교수님하고 또 해외 강사분들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긴 시간 이 세미나 참석하시면서 깊은 관심 보여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종료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용하신 통역 수신기 이렇게 포켓에 넣어놓으시거나 그러지 말고 이렇게 테이블에 잘 놓아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해 놨습니다. 챙겨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쫓겨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했던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세미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년도 가스안전 국제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